이 12장에서는 이 페로매그네티즘 강자성과 엔티페로매그네티즘 반강자성이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이것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어, 부수적으로 페리매그네티즘이라는 것도 다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페로매그네티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석을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자석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챕터 11에서 했던 페로매그네티즘과 다이어매그네티즘의 경우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그 물질 내부에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평행한 방향으로 매그네틱 모먼트가 생기는 것이 이 페로매그네티즘이고,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것이 다이어매그네티즘이죠. 그런데 이 두 성질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그러면은 매그네틱 모먼트가 없어져요. 반면에 이 페로매그네틱한 물질들은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어,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매그네틱 모먼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석을 볼 때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자석은 자석의 능력을 수행하죠. 쇠붙이를 끌어당기죠.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게 됨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그 성질을 우리는 스폰테니어스 매그네틱 모먼트 또는 스폰테니어스 매그네티제이션,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매그네티제이션은 단위 최적당의 매그네틱 모먼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매그네틱 모먼트가 생기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스폰테니어스 매그네틱 모먼트, 자발적 매그네틱 모먼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도대체 그러면 이 페로매그넷과 어떤 차이가 있냐? 그거는 그 이제 매그네틱 모먼트가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생겼을 때 그 매그네틱 모먼트들끼리 어떠한 그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죠. 어떤 내부적인 상호작용을 이제 한다 이거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서로 간의 매그네틱 모먼트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결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남아서 자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엔티페로매그넷은 똑같은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거는 희한하게도 인접하는 것끼리는 서로 반대 방향의 매그네틱 모먼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최적당의 매그네틱 모먼트로서 그, 그 매그네티제이션 효과에 의해서 결국 자석의 그 성질이 나오는 건데,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석을 만들었다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다 단위 최적당 이걸 이런 매그네틱 모먼트를 다 더하는데 서로 상쇄하니까 이거는 이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이제 희한한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석은 아니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재밌는 그런 성질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 바로 엔티페로매그네티즘이고, 이 페리매그넷은 뭐냐면은 서로 상쇄를 하는데 인접한 것들끼리의 매그네틱 모먼트가 똑같지 않아서 이와 같이 그 엔티페르맹넷처럼 서로 완전히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상쇄를 못해서 그 성질이 이 페로매그넷과 이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페리매그넷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내부적인 그 서로 그 각 애톰에서 나타나는 그 매그네틱 그 모먼트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익스체인지 필드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뭔가를 이제 교환하는 거죠. 그 교환에 의해서 이제 인터랙션이 생기고 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각 매그네틱 모먼트들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익스체인지 필드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익스체인지 필드는 어떤 온도 내에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와 같은 익스체인지 필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페로매그네티즘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철을 이용해서 이 자석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 자석이 어떤 온도 이상에서는 그 자석을 수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그 자석의 그 능력을 상실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석의 능력을 이제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아까 이제 매그네티제이션을 얘기했잖아요. 매그네티제이션이 크면은 자석의 자력이 큰 거고 작으면 작은 거고 이렇게 해서 그 매그네티제이션이 바로 요 익스체인지 필드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요 익스체인지 필드와 매그네티제이션의 관계는 이렇게 상수 관계로 이렇게 정해지고, 요 상수는 온도와 관계없는 그런 상수가 되고, 요 m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점 줄어들어서 어떤 특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은 이 m이 0이 돼요. 그 얘기는 이제 익스체인지 필드도 0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페로매그네티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페로매그네티즘이 존재하는 상한선, 어떤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만 페로매그네티즘이 존재하는데 그 온도를 우리는 큐리 템퍼러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에 챕터 11에서 우리는 그 큐리 로우가 있었죠. 큐리의 법칙. 그건 뭐냐면 이 페로매그네티즘이 있긴 한데 그것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점점 그 매그네틱 모먼트가 줄어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페로매그네티즘이 그 온도의 그 역수 t분의 1의 함수가 돼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점점 그 매그네틱 모먼트가 약해진다 하는 것이 이제 큐리 법칙이었고, 여기서는 이 이제 페로매그넷에서 그 스폰테니어스 매그네티제이션이 큐리 온도 이하에서 생기는 그 스폰테니어스 매그네티제이션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제 이, 이 상한 온도가 이제 TC이고, 그 온도 이상에서는 결국 이제 페로매그넷도 페로매그넷이 되어서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매그네틱 모먼트가 생기지만 외부 자기장을 없애버리면은 매그네틱 모먼트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페로매그네틱한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외부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이 페로마그넷이 보이는 그런 행동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외부장이 가해졌을 때 그 자기장에 의해서 매그네티제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페로매그넷과 똑같죠.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매그네티제이션이 생겨요.
여기서 끝나면은 그건 그냥 페로매그넷인데 이 강자성체 페로매그넷은 요 매그네티제이션이 서로 온라인을 더 강력하게 하면서 요 익스체인지 필드를 만들어서 더 그 익스체인지 필드에 의해서 더 강력해진 매그네티제이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매그네티제이션이 남아있게 되는 그런 성질을 보이는 것이 바로 강자성체 페로매그넷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페로매그넷에서의 그 서셉티빌리티가 이 큐리 법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죠. 즉, 그 서셉티빌리티가 온도의 역수에 비례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식을 만들어서 요것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요로 끝나면은 요것은 이제 페로매그넷인데 페로매그넷의 경우, 즉 강자성체의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요 매그네티제이션이 강력하게 온라인하면서 여기 이제 익스체인지 필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 익스체인지 필드는 매그네티제이션에 비례하는 것으로 민필드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와 이것으로부터 m은 m끼리 모으고 BA는 요 BA 요렇게 모아갖고 BA분의 m을 만들면은 그게 바로 이제 서셉티빌리티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C 람다가 온도의 차원을 가지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큐리 템퍼러처 T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셉티빌리티가 그냥 T분의 1에 비례하는 그 페로매그넷에서의 그 서셉티빌리티 변화 방식을 우리는 큐리로우라 그러고 페로매그넷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TC만큼 이 플러스 온도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죠? 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카이 P가 T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페로매그넷이라면은 페로매그넷에서는 이제 요 카이가 이만큼 이동하죠. 이동해서 여기가 이제 TC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큐리로우라고 하면은 요거는 분명히 이제 모습이 다르니까 요걸 이제 큐리 바이슬로우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거는 T가 TC에 접근할 때 그러니까 고온 쪽에서 T가 TC에 접근할 때 이렇게 이제 서셉티빌리티가 무한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는 바로 이제 이 값이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값도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BA가 0으로 가더라도 즉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요 m이 0이 아니라는 얘기죠. 0분의 숫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서셉티빌리티의 온도 특성을 가지는 페로매그넷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0이 되더라도 매그네티제이션이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매그네티제이션을 갖다 우리는 스폰테니어스 매그네티제이션 즉 자발적 자기화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역으로 이제 카이의 역수를 취해 보면은 카이 분의 1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카이 분의 1이 요 큐리 바이슬로우를 따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카이 분의 1의 곡선을 보면은 카이 분의 1이라고 하는 그 트렌드는
하나의 온도에 따르는 직선이 되고 그 기울기는 c분의 1이 되고 그리고 t가 이 tc에서 카이분의 1이 0이 되죠. 네,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요 니클에 대한 그 서스셉티빌리티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음,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이 니클에서 어, 니클에서의 요 카이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죠? 카이분의 이 카이가 분모에 있으니까 카이분의 1을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플랫한 건데 요 이제 요 동그라미 요것들은 이제 실험 데이터예요. 그리고 어 이제 그 실험한 포인트에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온도를 다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부분 찍어서 여기 빈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여긴 좀 약간 촘촘하고 이쪽은 좀 듬성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관측한 부분이 바로 이제 요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그 관측한 그 서셉티빌리티 데이터의 역수를 갖다 플라팅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실험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 고온 부분에서는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카이분의 1이 요 직선에 따라오죠. 직선에 요 점선인 요 직선에 이 고온 부분에서는 잘 일치를 하는데 저온 부분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벗어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이 큐리바이스로우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고온 부분에서는 잘 맞지만은 저온 부분에서는 어, 이제 잘 맞지 않는 걸 볼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그 서스셉티빌리티의 모양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 서스셉티빌리티가 이렇게 이제 여기 TC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고온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완만하니까 그런대로 요 부분의 트렌드를 갖다가 T분의 C라고 이렇게 요 완만한 부분에서는 T분의 C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쪽에 이제 무한대로 가는 이쪽 저온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그거를 요걸로 어프록시메이션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그거는 페로매그넷에서의 그 큐리 법칙에 따르는 즉 이제 거기에서는 서셉티빌리티의 축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어서 완전히 저온 부분에서는 상당히 스티프하게 변화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제로 굉장히 크게 변하는 지역에서는 실험 결과가 이론적인 그 예측과 그 이제 그 맞을 그런 그 가능성은 좀 적은 거죠. 여기서 하여튼 여기 큐리 바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간에 하여튼 그, 그 이쪽에 고온 부분에서의 요 완만한 데서는 그래도 요게 잘 맞는데 이게 저온 부분 그러니까 크리티컬 템퍼러처 저기 큐리 템퍼러처 쪽에 그 이제 접근하면은 상당히 그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안 맞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 모형 자체가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이 안 맞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요 닿는 점 여기가 이제 큐리 템퍼러처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나왔죠. 여기 그러면 우리는 큐리 템퍼러처를 어디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로 해야겠죠. 여기로 실험 데이터가 카이분의 1이 이제 0이 되는 이제 거기가 큐리 템퍼러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익스트래폴레이션 해서 이 점에 닿았지만은 실제로 카이분의 1이 0이 되는 지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큐리 템퍼러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되면 대강 350에서 400이니까 한 300, 한 7, 80도 되는데
여기는 한 360 정도잖아요. 여기 그죠? 350에서 5등분 했을 때 하나니까 360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큐리 템퍼러처를 어떻게 결정했냐? 보면 358도, 즉 631K를 갖다가 큐리 템퍼러처로 정했고, 이 뒤쪽에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니클의 큐리 온도가 627도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마다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건 다 이제 그 실험적인 그런 그 이제 데이터들이니까 그 실험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그 오차 범위도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책의 저자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적절한 온도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627도라고 했고, 또 여기 위에서는 저기 358도, 즉 631도라 그랬고, 조금씩 다르죠. 뭐 온도 차이가 4도나 나는데 어떻게 그게 작은 차이냐 하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런 그 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아닌 걸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하간에 우리가 요 큐리 바이슬로우가 고온에서는 잘 맞는데 저온으로 가면서 잘 안 맞고, 그런 현상은 아마 대부분의 물질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 똑같은 상황이 여기 이제 큐리로 이제 이거는 완전히 T가 이제 0으로 갈 때죠, 그죠? 이제 T가 0으로 가는 저온 쪽에서의 그 페로매그네티즘의 그 큐리 법칙 또한 저온 쪽에서는 안 맞는 것이 거의 이제 아마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워낙에 간단하기 때문에 이 고온 쪽에 좀 완만한 어떤 변화가 있는 데서는 그런 대로 잘 맞겠지만은 저온 쪽에 급격히 변화하는 그런 그 서셉티빌리티 상황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설명하기에는 이것이 조금 역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것이 TC니까 C 람다가 TC니까는 람다는 C분의 TC예요. 근데 앞에 챕터 11에서 우리가 이제 페로매그네티즘을 하면서 서셉티빌리티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얻어졌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페로매그네티즘을 나타내는 전자들, 4F 일렉트론이나 그 이제 D 일렉트론들, 3D, 4D, 5D 일렉트론들에서 스피노비 커플링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커플링에서의 가장 낮은 그 에너지를 가지는 그때 그 J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 가장 낮은 상태보다 더 높은 그 에너지 상태는 그 상당히 그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 이 J 값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는 애톰 수가 그리 많지 않을 걸로, 우리가 볼츠만의 그 이제 그 스태티스틱스를 따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J가 결정이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브루잉 펑션에 집어넣어서 이제 매그네티제이션을 결정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결정된 그 브루잉 펑션의 그 모습을 보이는 매그네티제이션 중에서 이 KBT가, 즉 이제 온도가 매우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매그네틱 모먼트, 실제로 이제 그 시스템의 그 애톰들로 이루어진 그 전자가 여러 개를, 각 애톰이 여러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톰들로 이루어진 그런 시스템에서 애톰 하나의 그 에서 나타나는 전자들의
스피노비 커플링에 의해서 나타나는 magnetic moment에다가 이제 자기장한 거, 나누기 KBT가 이것이 이제 매우 작을 때, 즉 온도가 매우 높을 때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고온 지역에서는 변화가 완만하니까는 서셉티빌리티 변화가 완만하니까는 그 큐리 로우나 큐리 바이슬로우의 그 서셉티빌리티 변화가 이 모형과 잘 맞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브루잉 펑션을 이제 요와 같은 조건에 의해서 어프록시메이션 하면은 이렇게 간단히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우리가 요거 거기서 요 값을 갖다 이제 p 제곱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 n은 이제 단일체적 당의 애톰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 아는 값이에요. 요 밀도 알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스피노비 커플링의 그 이제 훈트룰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의 J 값을 알면은 그 J를 집어넣어서 결국 대부분의 그 애톰들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그 J 값으로 표현되는 서셉티빌리티가 거의 그 실제 결과와 유사할 거라는 그런 이제 범위에서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이제 큰 범위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요것이 t분의 c니까는 여기 이제 t 없어지면 나머지 t를 제외한 나머지 요 부분이 다 이제 요 c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c는 뭐냐면은 이제 요것의 역수니까 이제 요것이 뒤집어지죠, 그죠? 그래서 3kb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c가 있으니까 여기 tc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분모로 들어가죠. 그래서 n에 여기 이제 g 스퀘어가 있고, 그죠? g 스퀘어가 있고, 뮤b 제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여기는 j였는데 그러면 여기는 왜 s냐? 우리가 지금 여기 다루는 거는 니켈 뭐 이런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일렉트론이 이 페로매그네티즘이나 페로매그네티즘을 나타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4F 시스템하고의 차이는 4F 전자들은 5S나 5D 전자들이 4F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애톰으로부터의 결정장 효과가 작아서 스피노비 커플링이 제대로 이제 보존이 되는데, 이와 같은 그 이제 D전자를 가진 그런 것들은 이제 D전자가 바깥에 노출이 되죠. 바깥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결정장 효과를 받아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퀸칭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L이 이제 0처럼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L.S 해봐야 L이 0이니까 이게 0이 돼서 스피노빗 커플링이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모든 그 매그네틱 모먼트가 S로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J라고 하는 것은 L 플러스 S인데 L이 0이 돼버리니까 모든 매그네틱 모먼트는 S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결국 이제 넘버 J는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J 대신에 S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 람다 값을 이제 제대로 얻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철에서 한번 볼까요? 철에서 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자 번호가 26이죠. 26이라서
보면 이제 10개, 20개, 26개죠. 26개라서 뭐 이제 애톰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일단 보면은 애톰에서 봤을 때 D 전자가 노출이 돼서 주위의 결정장 효과에 의해서 스피노비 커플링을 하기 전에 요 D의 전자들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결정장 효과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돼 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 이 경우에 우리가 스피노빗 커플링이 일어나지 않는, 즉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퀸칭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제 그래도 금속이죠. 구리같이 전도성이 좋은 금속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것은 금속이기 때문에 좀 자유전자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애톰에서는 없는 것이 되는데, 철이 이 크리스탈을 이루게 되면은 요 8개의 전자 중에 일부는 콘덕션 일렉트론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참 관측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뭐 이제 우리가 그런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관측하는 실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저기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거, 빛을 쪼여서 일렉트론을 끄집어내서 보는 거죠. 그 운동 에너지를 관측함으로써 도대체 그 전자가 어떤 에너지 준위를 차지하고 있었을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에너지 밴드를 기술할 때 이제 요 D 준위에 있는 그런 전자가 8개가 아니라 8개에서 좀 모자르고, 이제 8개에서 모자른 나머지 일부가 S 일렉트론으로 가서 그것이 이제 콘덕션에 기여한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이론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일단 애톰에서는 이제 DH라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퀸칭이 되면은 이제 L이 0이니까 J는 S가 되고, 그리고 우리 G 팩터는 2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람다를 계산해 보면은 아까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N은 이제 밀도고 G는 요건 2죠. 그죠? 요건 2의 제곱이 돼요. 그다음에 S가 1이니까 요거 곱하면 2가 되고, 뮤비 값도 알고, 그다음에 TC를 대강 한 1000도 정도, 아래쪽에 있는 다음에 나오는 그 표에서는 1043도로 되어 있는데, 대강 1000도로 해서 이제, 그리고 철 같은 데서 나타나는 매그네티제이션은 약 한 1700 가우스 정도 나타나요. 즉 0.17 테슬라죠. 뭐 강하다면 강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또 그렇지 않은 거죠. 보통 우리가 요즘에 저기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석들도 보면 대충 이 정도의 이제 매그네티제이션을 내는데, 순수한 철이 아니고 여러 개의 화합물이죠. 그렇게 해서 이보다 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연구 자석을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제품이 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순수한 철도 보면은 그리 크진 않아요. 근데 요즘 나온 연구 자석들은 뭐 조그만 덩어리가 뭐 저기 3천, 4천 막 가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좀 이제 좀 크지 않은 정도죠. 철의 매그네티제이션이. 그렇게 해서 람다가 5천 나왔으니까 곱하면 한 여기 17에 오면 85 곱하기 10의 5승인데, 85를 갖다 한 뭐 100 정도로 봐서, 왜냐하면 온도도 지금 아까 요 TC를 1000으로 했는데 사실은 1043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요거를 한 10의 7승 가우스로 본다면은 만 가우스가 1테슬라니까 10의 3승 테슬라로서 익스체인지 필드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터랙션을 이제 에너지 형태로 계산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기술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S만 쓴 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와 같은
디일렉트론계에서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퀸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 앵귤러 모멘텀은 대부분 다 이제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거죠. 전자의 그 스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닷 프로덕트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결정돼요. 우리가 LS 커플링도 L 벡터 닷 S 벡터 해서 에너지가 결정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결정하는데 요 J가 있죠. 근데 요 J는 앞에서의 그 토탈 앵귤러 바로 여기 토탈 앵귤러 모멘텀에서의 J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같은 글자를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J와 여기서의 J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에너지를 표현할 때 요 스핀 값의 그 두 벡터의 그 이제 닷 프로덕트인데 그거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야지만이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수예요. 그 상수를 익스체인지 인테그랄이라고 하고 그 상수는 이제 이 평균장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도 계산할 수가 있죠. 우리가 TC 아니까 철의 경우 TC 1000켈빈 KB 알고 볼츠만 상수. 그다음에 S는 아까 1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G는 nearest neighbor의 개수예요. 그러면 철은 BCC잖아요. BCC. 그래서 이렇게 8개의 모서리에 있고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있죠. 그 정육면체 중앙에 하나가 있어서 요 이제 그 이런 BCC 구조의 nearest neighbor는 8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8 집어넣고 해서 이제 이스메이션을 해보면은 대충 11.9 밀리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